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2부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개 수영장 의혹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의원님이 지난 4월에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그때 도대체 왜 물을 이렇게 많이 썼느냐라는 그 의혹이 나왔을 때 작은 수영장이 있다더라 네. 라고 전해주신 바가 있었어요. 예. 여기서 작은을 예. 저는 개 수영장이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혹시 그때 알고 이 얘기를 들으셨던 겁니까? 우선 정확한 실상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방금 말씀처럼 제가 처음 제보받았던 건 관상용 수영장이었어요. 관상. 예, 예. 여기 지금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조경용 그 얘기가 맞습니다. 똑같은 거잖아요. 비슷하죠. 즉 사람이 수영하는 용도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수영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방송에서 공개를 하고 나니까 곧이어서 다른 곳에서 개수영장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개수영장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개가 수영하는 거 찍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개트를 확인할 수도 없고. 네. 그래서 다만 그 수영장을 본 사람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개수영장이면 그럴 법하다라는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당시 상황은 그랬었습니다. 아니 관상용이다 조경용이다 이 해명이 나왔던데 아니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조그만 연못을 조성하는 게 더 나은 거? 저는 그 윤석열 정부 사람들의 해명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요. 관상용, 조경용 수영장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처럼 조경용이란 보통 연못을 설치하지 수영장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두 번째로는 사진에 보여지는 파란색 그 타일 있잖아요. 네. 그걸 외빈용 조경시설, 수경시설에 설치한다? 제가 전문가분들한테 여쭤봤더니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타일은 목욕탕에서 쓰는 타일이잖아요. 예, 저도 봤어요 사진. 주변과 전혀 어울리지 않고. 되게 친근한 타일이죠. 예. 그러니까. 그러신가요? 네, 그래서 특히 또 아이가 없는 윤석열 씨 내외가 유아용 풀을 만들었을 리도 만무하고 그 정도 사이즈면 족욕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이제 무릎 깊이밖에 안 된다고 무릎 하니까. 깊이. 근데 그걸 또 마당 한가운데 할 리도 만무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개수영장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해명을 좀 클리어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명확하게. 그러니까 이 한남동 관저가 그 전에 외교장관 공관이었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외교장관 공관이다 보니까 이제 그 외빈이나 이런 사람들 자주 초청을 했었다면서요 거기에.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지금 그 개 수영장으로 의혹받고 있는 그 공간이 원래는 뭐였어요? 개수영장과 정자가 있던 공간이 장독대가 있었어요. 장독대. 예. 그래서 그 말 그대로 외빈한테 보여주기용으로. 아닙니다. 원래 그 생활하는 공간이니까요. 오. 원래 생활하는 공간이니까 아담한 장독대가 있어서 외교부 장관들이 외빈이 오든 뭐 손님들이 오면 소개를 했대요. 한국의 전통 문화가 어떻고 전통 음식들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게 훨씬 낫네. 대단히 소박하지만 의미가 있잖아요. 저는 그렇죠.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답방을 두고 이제 수경 시설을 만들었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해명, 윤석열 대통령실의 해명인데 그 자체로도 믿겨지지 않는 게 아니 장독대를 보여주면서 대한민국 전통 문화와 뭐 된장, 고추장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친화적이고 소박하지만 무게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러니까 거기다가 온수 시설이 설치돼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야기도 좀 논란이 되더라고요. 네네. 넘어가고요. 아무튼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조경 목적으로 수영장을 그렇게 만들었다? 조경용 수영장이라는 말을 처음 들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의원님이 스크린 골프장 의혹이나 이런 것도 제기하신 바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뭐 추가로 확인된 건 있습니까? 아직까지 확인되지는 않고요. 지금 뭐 정권 교체가 됐으니까 예. 진실이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씨가 권력을 얼마나 사사롭게 썼는지 하나하나 밝혀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가 됐거든요. 네. 그 특검법 내용 안에는 관저 이전 공사 개입을 어디까지 했는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명품백을 받고 그 교환하는 과정에서 21g 대표가 동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특히 무자격 업체가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의 건부인 대통령실 공사를 땄는지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서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또 나온 게 이재명 대통령이 경호처 경호본부장급 5명 대기 발령 조치를 했는데 네. 5명 다 문제가 있었다고 지금 판단을 한 건가요? 경중은 있을 겁니다. 예. 그중에 몇몇 분들은
윤석열 씨의 지시에 따라서 경호처를 사병화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고요. 또 몇몇은 소극적으로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5명 대기 발령 잘하신 거고요. 네. 경호처를 바로 세우는데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예. 아시겠지만 경호처의 사병화에 반대했던 경호부장이 있습니다. 모두가 눈치 보면서 우물쭈물할 때 아니요라고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있거든요. 네네. 그분이 지금 대통령 재가만 남은 상태예요. 해임 관련해서.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징계위원회를 경호처 김성훈 차장이 임의로 구성하고 일사천리로 처리해서 징계를 요구했던 사안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복권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먼저 인사한 곳 중에 하나가 사실 경호처거든요. 경호처장, 네, 경호차장을 이제 바로 임명을 했는데 그 경호처장은 군 출신이고 경호차장은 또 경찰 출신의 박관천 전 경정이 이제 차장이 됐다면 이 그 조합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인사조합은. 아무래도 경호처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힘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예. 따라서 군과 경찰의 조합을 생각하신 것 같은데 저는 뭐 필요한 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박관천 경정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 근무했기 때문에 그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고요. 황인권 장군 같은 경우에도 사성장군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경호 관련 업무가 그렇게 멀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러면 경호처 개혁 방향은 어느 쪽으로 잡았다고 그러니까 분석을 해야 될까요? 경호처를 해체하고 경찰이라든지 타 기관으로 넘기는 방안이 있습니다. 예. 아주 강한 개혁 방안인데 그 정도까지를 갈 수 있을지는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수위가 없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시간이 급하고요. 그리고 당장 대통령 경호 업무를 그냥 뭐 팽개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내부 개혁에 방점을 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부 개혁에. 네. 그러니까 인사 개혁이 이제 핵심이 되겠네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럴 걸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5명 대기 발령 주수도 그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그 5명뿐만이 아니라 부장급에서도 경호처 사병화에 앞장섰던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보도를 보면은 일단 지금 용산으로 그러니까 그 들어가긴 했지만 조만간 청와대로 이제 다시 이전한다. 그래서 취임 100일 안에 이전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보도도 있었고 하거든요. 네. 가능하다고 보세요? 청와대 입주 시기는 몇 가지 기준에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청와대가 개방된 곳과 개방하지 않은 곳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개방된 곳은 아무래도 보다 강한 보안 조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본관이라든지 대정원이라든지 영빈관 이런 곳이고요. 개방하지 않은 곳은 상대적으로 보안 조치가 덜합니다. 네. 대통령 집무실과 참모들 업무 공간이 여민관, 경호처, 지하방카 이런 겁니다. 개방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긴 합니다만 제가 내부 소식 통해 확인한 바로는 한 달에서 한 석 달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비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중요한 건 리모델링 여부입니다. 예. 개보수 이슈. 예. 즉 예를 들어서 여민관 같은 경우에는 안전 진단을 받으면 그 위험 등급이 나올 거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옛날부터 좀 건물이 낡았다는 맞습니다.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예, 사실. 굉장히 오래된 수십 년 된 건물이고요. 그 정도로 오래됐어요? 예. 관저 또한 개보수 이슈가 있습니다. 따라서 리모델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청와대 입주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민관은 이제 그 청와대 직원들이 이제 근무하는 공간이잖아요. 여민 1관, 2관, 3관이 있는데요. 예. 여민 1관 같은 경우는 대통령 집무실이 있고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와대 개방을 할 때 여민관도 개방을 했었습니다. 아닙니다. 여민관과 경호동은 개방하지 않아서 예. 상대적으로 보안 조치가 덜한 곳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마음 먹으면 한 달 이내로도 여민관 경호동을 쓸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보수하는 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다. 네네. 단 리모델링 이슈를 제외한다면. 이건 말 그대로 건물이 너무 노후화된 그 그렇죠. 근본적 문제 예, 예. 그 정도로 낡았어요?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박정희 정부 때 동상이 그 동판이라 그러죠. 건물 동판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안전진단부터 해야 된다. 안전진단하면 위험 등급 받는다는 소리 나오고요. 네. 그리고 뭐 지나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여튼 되게 열악합니다. 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뭔가 하는 김에 좀 손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싶은 이제 그래서 그렇게 되면 100일 이내 입주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100일 이내 하겠다라는 발표를 보면 리모델링의 수준을 그렇게 많이 잡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벙커는 어떻게 됩니까? 지하 벙커도 개방되지 않았습니다. 네. 따라서 보안과 관련해서는 큰 이슈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윤석열 씨가 용산 이전을 급작스럽게 하면서 용산에도 지하 벙커가 필요했거든요. 위기관리센터가. 그렇죠. 그러니까 주요 설비를 못 구하니까 청와대 지하 벙커 걸 뜯어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 벙커를 정상적으로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무엇을 뜯어갔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늠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참고로 청와대 지하 벙커를 구축하는데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거긴 되게 복잡해. 회선도 엄청나게 많고. 시스템이 복잡하고 뭐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말씀 다 못 드립니다만 대한민국의 주요 상황들을 다 관할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100일 이내에 지하 벙커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느냐는 별건 내용입니다. 관건은 지하 벙커네요. 그렇게 놓고 그렇습니다. 본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위기관리센터를 이원화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또 아니니까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단기간은 그렇다라는 거고요. 말 그대로 순간 대응이 되게 중요한 맞습니다. 건데. 관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청와대 관저에서 대통령 내외가 살 수 있을까? 뭐 최종 판단은 새 정부에서 하겠지만 저라면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것 같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아무리 관저지만 살림집이잖아요. 너무 많이 공개가 돼 버렸어요. 뭐 제가 앵커께 여쭤볼 텐데 앵커께서 살고 있는 집이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집이란다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청와대를 공개한다.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준다라는 취지에도 좀 반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관저로 들어가게 된다면 북악산을 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경호 때문에요. 예. 그러면 북악산을 국민께 돌려준다라든지 청와대를 국민께 오픈한다라든지 이런 취지가 반합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 때도 관저를 장기적으로는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동선을 개방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광화문 시대라고 해서 청사를 광화문 청사로 옮기는 과정에서 검토 과정에서 주요하게 유력한 안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그 용산에 집무실이 있고 관저는 한남동에 있고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교통 통제 뭐 이런 얘기가 좀 계속 있었잖아요. 이런 시민 불편도 좀 최소화해야 되는 문제도 있죠. 저는 한남동 관저는 대통령 관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혹시 청와대 근처에 대통령 관저로 쓸 만한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지금 계시고 있는 안가 주변이 저는 관저로 유력한 부지다라고 생각하고요. 판단은 새 정부에서 하시겠지만 한남동 관저는 교통 통제라든지 헬기 착륙이 불가하기 때문에 보안에서도 가서는 안 됩니다. 제가 거기는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윤석열 씨가 고집을 피운 거고요. 저는 그래서 저라면 그러면 삼청동 쪽에 어떤 시설을 관저로 만약에 쓴다면 뭐 출퇴근이야 뭐 교통 통제에 대한 불편도 없고요. 교통 통제 이유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헬기 이착륙에 따르는 부담, 불편함도 없습니다. 북악산 개방 문제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뭐 검토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아마 새 정부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다만 비용의 문제가 있어서 관저를 새롭게 만들었을 경우에 비용이 많이 드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새 정부 대통령 내외께서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참고사항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 안가에서 이제 그 잠을 잤다라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연결지어서 한번 상상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그까지 고민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청와대 이전 TF가 구성돼 있다고 하니 그 TF에서 아마 그런 내용들을 보고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기존에 논의된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뭐 대통령 경호 시설의 상당 부분 아직도 청와대 중심으로 그대로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아무튼 청와대로 돌아가는 건 뭐 이제 기정사실이 됐고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인가 이제 문제인데 거기서 관건은 이렇게 보면 관저하고 벙커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보수의 이슈, 리모델링을 어디까지 하느냐. 어제 보도에 어떤 거 있었냐면 이제 그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 수석실을 둔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창성동 별관이라 그래서 서촌
그 가는 길목에 있는 겁니다. 청와대 내 수석실을 외부에 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과거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그러니까 그건 지금 경청수석실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경청수석실 경청수석실 외부에 두는 거 말고 네. 대통령 집무실장 여민 일관에 네. 바로 옆에 수석실을 둔다라는 보도가 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민 일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그러면 3층이 대통령 집무실이고 주요 회의실이 있으면 2층부터는 비서실장 다른 수석실입니다. 그럼 뭐 그냥 바로 밑에 있는 거네요. 그냥 있는 겁니다. 지금도 있는 거기 그럼 뭐 때문에. 굳이 뭐 옆에 두고 이럴 이유도 없는 거죠. 없는 겁니다. 예. 다만 그 보도를 보면 2층에 비서실장과 예전에는 상황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밑에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3실장을 모아놓는 나라는 그런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예, 그거는 뭐 배치의 문제라서요. 그러니까 예전에 본관에서 대통령이 직무를 볼 때는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차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랬다면서요. 네, 차를 대여해가지고요. 한 10분 기다려서 올라가고 또 보고하고 5분 보고하고 또 10분 내려오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래로는 대통령 호출하면 30초 만에 올라가야 됩니다. 전화로 바로 오면 예. 봅시다 그러면 뭐 30초도 안 걸립니다. 엘리베이터도 못 타고 그냥 뛰어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는 계단으로. 대통령만 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경청수석실을 밖으로 두는 것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노무현 정부 때도 민정수석을 바깥에 둔 적이 있습니다. 그랬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청수석실을 밖에 둔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청와대는 외부인들이 근접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 가는 과정이 켜켜이 뭐 경호 조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성동 별관이라든지 바깥에 두어서 왕래를 자유스럽게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다만 경청수석실이 바깥 외부로 나오게 되면 내부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아무튼 근데 이제 그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게 최우선이니까 시민들의 접근 용이성을 최대로 늘리겠다. 그래서 밖으로 둔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바깥 공간이 검토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지난 정부에서도 장성동 별관에 민정수석실 그리고 특보실 등 외부 사무실을 둔 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기자들 앞에서 무덤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인수인계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라서 인수 없이 바로 어떤 출범했던 정부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하나의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필기도구 하나 없었다고 하잖아요. 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저가 이제 8년 전 기억이 새록새록 나던데요. 예. 취임 첫날 제가 새벽 5시에 청와대를 들어갔거든요.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상황이 어땠어요? 같이 갔던 10명 정도가 창고 같은 건물 잠깐 빌려가지고 예. 컴퓨터 세팅하고 프린터 세팅하고 전쟁통도 그런 난리통이 없었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인수위 없는 정부여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때 한 번은 경험이 있었으면 인수인계 원칙이란 게 세워졌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인수인계서가 있을 겁니다. 예. 문재인 정부도 윤석열 정부에게 인수인계서를 넘겨왔고요. 아마 그걸 만들지 않았을 리는 없습니다. 그건 뭐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바인드로 되어 있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재산에 대해서, 인원에 대해서. 그런데 서류상으로만 나타나지 않는 게 문제죠. 서류에는 다 정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을 못하니까요. 일단 지금 제일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잖아요. 기록물, 네. 그다음에 인원, 네. 그다음에 물품. 자, 기록물 같은 경우는 일단 대통령 기록권 넘어간 걸로 봐야 되는 건데 네. 무엇이 넘어가고 무엇이 폐기되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방법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지정 기록으로 넘어갔다고 하면 예. 목록 자체, 즉 무엇을 넘겼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목록도 없습니다. 확인이 안 됩니까? 맞습니다. 목록 자체가 보안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최상병권 관련해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경로를 했다는 그 회의 있었잖아요. 네. 회의는 보통 속기록을 의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속기록이 있는지 없는지도 좀 확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을 경우만 가능합니다. 야, 그럼 뭐를 남겼고 뭐를 폐기했는지는 아예 지금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건 좀 문제가 좀 있는데. 그게 대통령 기록물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의 7005, 8080 번호 있잖아요. 예. 이것도 어느 방 번호인지도 이게 보통 내선 번호표라는 게 있잖아요. 내선 번호표가 있을 수 있죠. 아마 남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정진석 실장이 이렇게 싸그리 철수 명령을 내린 건 지난 박근혜 정부의 사례에서 아마 반면교사로 삼은 게 아닌가. 왜 반면교사는 게 어떤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머리를 굴린 건데요. 심하게.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끝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갔을 때 저희가 청와대에 들어가 보니까 캐비넷에 치우지 못한 서류들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때 좀 뉴스 탄 내용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보안 내용도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뒷정리가 깔끔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정진석 실장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렸던 건데 모든 걸 소각하라라는 지시를 내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깔끔하게 정리한 건데 나쁜 쪽으로 머리를 간 거고 저는 가장 심각한 문제 부처 공무원들을 복귀시켰다. 이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왜요? 어떤 점에서요? 국정 운영은 이어달리기거든요.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다 그래서 국정 운영을 하루아침에 뒤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명령을 낸 정진석 실장은 그런 내용을 정말 잘하는 사람인데도 이런 짓을 했다는 건 진짜 옹졸하고 얄궂은 짓을 벌인 건데요.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그 시간에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고 쳐봅시다. 그럴 수 있죠. 네. 상상하기도 싫지만 북한에 도발이 있었다거나 대형 화재 사건이 터졌다. 청와대 부처 공무원들이 아무도 없었다. 대응 안 됩니다. 이게 정말 나라 팔아먹을 정도의 짓을 저지른 거예요. 비겁하고도 옹졸한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한 겁니다. 이건 정말 규탄받아서 마땅합니다. 그럼 원칙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당연히 남아 있어야 돼요. 남아 있어야 되는 당연히. 겁니까? 그래서 인수인계를 마치고 나서 가는 겁니다. 새 정부가 부처 공무원 파견을 이런 사람을 받겠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교체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 예를 들어서 수석이다, 비서관이다 이런 게 아니라 행정요원들, 행정관들. 그러니까요. 예. 이들까지 싹 돌려보낸 것이 이제 그걸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맞습니다. 부처 공무원들을 돌려버린 거는 뭐 부처 공무원을 또 탓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인사 명령에 따라서 갔을 거니까. 그러니까. 인사 명령을 내린 자는 정진석 실장과 총무비서관입니다. 아니 물품까지 싹 치워버렸던 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볼펜 하나 없다라는 게 말이 되나요? 볼펜- 그리고 그건 저기 그 대통령실 재산 아닙니까? 맞습니다. 볼펜과 컴퓨터와 프린터는 어딘가에 있었을 겁니다. 있긴 있었을 거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걸 재산을 그렇게 망실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있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을 제대로 연결하지 못했고 찾지 못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골탕 먹어봐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너 당해봐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쪽으로 머리를 너무 쓴 겁니다. 이건 법적인 문제도 제기가 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저는 문제제기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만에 하나 어떤 사고가 벌어졌다라고 하면 정진석 씨가 그걸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심각한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한 1분 정도, 1분도 안 되네요. 짧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경찰이 출석을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진즉에 했어야지 왜 이렇게 늦게 합니까? 정권 교체되니까. 이게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바로 체포로 들어가게 될까요? 저는 당연히 체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경호처를 사병화시킨 사람입니다. 내란과 별도로 엄격하게 권력 남용을 저지른 거예요. 이 사람은 반드시 수사받아야 되고요. 체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포된다. 네. 계속 불응하면 체포로 가야 된다. 맞습니다. 경호처 역사의 역대급 휘극사를 기록하게 만든 사람이 저는 경호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윤석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